이정희 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좋다 그럼 자연 이정희로 얘기를 하자라고 제가 혹시 저자 이정희로 모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을 썼대요. 이 책을 다시 시작하는 대화. 책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본인이 대표였던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있잖아요. 해산. 김영환 다이어리라고 하는 물건을 통해서 거기 봤더니 헌재 해산 과정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나온 거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전에도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얻은 정보인데 실제 그 일을 겪었던 사람으로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밝혀두고 싶은 몇 가지 지점이 있으면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근데 그렇게 바로 훅 들어가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대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얘기해놓고 나머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근황부터 좀 여쭤보겠네요. 잘 살고 있겠죠, 뭐.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얼핏 주변 지인한테는 밝히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엔 마지막 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여야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일단락되어진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에 틀림없이 정치공작의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것이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드러나면서 그 전모의 아주 일부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업무일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들이 청와대를 정치공작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했던, 그것으로 자신의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했던, 그리고 집권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종북몰이가 바로 그 전모가 그 업무일지에 일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지난번에 김재현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안들은 2014년이죠. 2014년 8월 25일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해서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아로는 없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했던 것이 이제 기초가 흔들리게 된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법무부 TF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마련하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4일에는 연내선고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메모와 함께 통합진보당 판결 연내선고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당시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3심까지 기다려보고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렇게 모두들 생각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연내에 판결하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하고 입장을 맞춘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현재의 재판 절차들이 매우 빠르게 그 바뀐 방침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그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2주년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2주년이었죠. 맞아. 네. 맞춰서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2주년. 네. 2주년 선물. 네. 네. 그런데 19일 이전인 이틀 전에 이제 판결 선고일자가 통보가 됐는데요. 이미 그 날짜에 이틀 전 15일 월요일에
이미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그 김영환 업무일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이렇게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거 4일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특히 의심스러운 대목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지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미 연내선고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얼마 직후에 박한철 소장이 새누리당 의원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내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재판관 내부자와 내통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김재현 의원과 함께 들으셨던 것이고요.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일을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입니다. 제가 이 김영환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전체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보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서 놀란 것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 자신의 정권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해산 이후에 12월 21일자에는 공무원들에게 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중등교사 지침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넣겠다. 심지어 초등 교과서에는 내년부터 넣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김영환 업무일지에 나왔을 텐데요. 제 이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뻔했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그 대목이 섬찟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신 시대의 국정 철학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가장 핵심적인 사례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합진보당 해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동안 이 한국 사회에 쌓여왔던 70년의 분단의 적대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누군가를 찾아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 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돼 라는 어떤 적대감, 증오, 이것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신들이 이런 내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었던 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탈출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이 남긴 쌓이고 쌓인 적폐에서 탈출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세력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적은 의석수밖에 네. 없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론회 때 최순실이 그 토론회 보고 미운 거예요. 저는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아주 심플하게 이해해서 돈이나 미운 거예요. 그랬을 수 있겠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좌파의 씨를 말려야 한다. 네. 그것이 자신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기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기억은 해산된 것밖에 없잖아요. 2심에서 무죄가 났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산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혹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해산시켜버린 거죠. 그거예요, 심플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뭐 대통령밖에 없는 거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그렇게 보입니다. 김기춘이 그렇게 실행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2심에서는 무죄가 났던 거예요. 해산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거예요. 아론은 없다고. 응? 내란 음모는 없다고 나왔거든. 기억 안 나죠? 안 나지? 대법원 판결도 역시 항소심 판결과 같이 네. 내란 음모도 없었고 네. 아로도 없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이 난 것이 정당해산 판결이 나고 나서 한 달여 뒤였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너무 골 때리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억울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통합진보당이 주장했던 정치적 지향에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혀. 자꾸만 통합진보당이 싫어, 이정현 싫어, 앞에 깔고 얘기하는데 상관없는 거야. 너가 싫다고 죽여야 되나? 아니잖아. 자, 근데 하여튼 최순실 때문에 내가 보기엔. 책에 여기에 오랫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나 봐요, 이제. 현실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가 자연인 이정희로서 해야 되는 이야기.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한 3분 정도 들을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3분을 주셔서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또는 모든 어디에 살아가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하는 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표현은 쓰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현실 정치라고 흔히들 뭐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제가 그런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일단 면목이 너무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잘 아마 지금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제 해주신 걸로 보이고요. 책은 두 가지 이야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도대체 무엇이 만들어낸 것이냐. 이걸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뽑은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아니야, 속은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속을 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굉장히 오늘 쉽게 얘기하는데. 네, 그럴 가능성과 또 함께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선거를 앞두고 온갖 종편들이 종북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댓글 부대가 한 것이 종북몰이고요. 통합진보당의 해산, 야권연대 파산 역시 종북몰이로 만들어냈죠.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그동안 70년 분단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쩌면 이게 색깔론의 색안경을 자신도 모르게 끼게 되는데 이것이 종북몰이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은 적들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북으로부터 또는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냐 라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암암리에 만들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떤 후보가 군복을 한번 입고 나온다고 해도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밖에 찍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었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로부터 이제 탈출하려면 이 종북몰이로부터 이제는 끝을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에 한마디를 썼고요. 또 하나는 진보정치가 진보정당이 그때 몰락했던 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 그리고 진보정치가 스스로 재활대를 못했던 문제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큰 책임자이고요. 그 첫 번째는 진보정치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 이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꼭 필요해. 어떤 특별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지 않더라도 진보정당은 꼭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17년 진보정당을 하면서 제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청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있게 진보정당다운 책임을 대안을 내놓고 실행했던가 하는 점에서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큰 실망을 드렸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진보정치가 다시 한번 존재 의미, 진짜 진보정당은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주권자로서 국민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비정규직 문제, 청년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마지막은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에게 네. 이런 챕터던데 네, 네. 거기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정치가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지금은 혐오로 대응하실, 말하자면 선거 보이콧 이렇게 대응하실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는 보이콧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체감할 수 없는 장치를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리 적은 수가 투표를 해도 당선이 됩니다. 심지어 경쟁자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모든 선거에서.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 외면하면 그것이 곧 찬성의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럽더라도 지금은 참여하셔서 바꾸셔야 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고 수많은 기업들이 뇌물을 주고 그리고 수많은 부정과 비리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고작 한두 사람이 실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매우 많은 증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꼭꼭 닫힌 채로 몇 년을 온 거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영혼 없는 엘리트, 영혼 없는 전문가가 되지 않을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자기 스스로의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나에게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야, 너한테는 그래도 의논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국민들이 변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국민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1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사회를 좀 더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것, 또는 진보정당과 함께 하시는 것,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책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도 아직 숙고가 부족하고 그동안 경험도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도하고 싶었던 것은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진보 정치가 아주 멀었다면 가깝게. 그럼 이 책을 내고 앞으로 북콘서트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북콘서트를 하기에는 정말 제가 너무 면목이 없고요. 대화를 어떻게 책만 내고 나서 대화를 할 창구가 없잖아요.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동안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혼자 꾹꾹 숨어 싶겠어요. 있었어요. 혼자. 왜 안 나오고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내가 안 된다고. 사실 너무 죄송했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저희에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적은 수고 또 국민들의 마음에서 많이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최소한의 그냥 아주 최소한의 보루 정도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종북몰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최후의 어떤 존재로서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서 역할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더 힘든 일을 겪으시고 세월호 가족들 종북몰이 당하고 백남기 선생님 돌아가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겼었다면, 지지 않았었다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회한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가끔 당원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채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도 대화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는 용기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말은 안 하셨지만,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말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웠죠. 무섭다기보다는 면목이 없어서요. 무서운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이정희 때문에 대선에 졌다고 하는 건 진보적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보수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라고, 그 프레임에 놀아나는 거라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나 때문에 당대표로 당이 공중분해되는 거를 나 때문이라기보다 내가 막지 못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현안에 대해서 막 물어봐. 어쨌든 의견을 말했어. 그러면 통진당의 개수가 다시 기어 나와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기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게 뭐 보수 매체나 저쪽에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미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광화문에 종북 세력들이 다시 등장했다, 주도하고 있다. 이런 공격들은 늘 하죠. 근데 이제 이정희가 직접 나온 건 차원이 다르죠. 개수가 나타났으니까. 종종 교수가 출몰 하기도 했어요. 거기는 개인으로 간 거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가는 것이 혹여 이 정국에 그들에게 이용당해 피해를 줄까봐, 혹은 나의 어쨌든 동지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본인이 아닌데, 그렇게 이용당할 걸 두려워했죠. 했어. 이 방송을 보고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라든가 이 방송 때문에 결국 또 쟤네들이 통진당 개수를 길거리에 끌어내서 이용할 텐데 이 타이밍에 왜 나왔냐고 말할 사람도 있어. 하지만 그런 타이밍은 따로 없어 이제.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보수 프레임의 자양분이에요. 그걸 먹고 보수 프레임은 잘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 자체를 깨부시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조심하는 걸로 걔네를 이길 수 없다고 라고 내가 변명해 놓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네. 네. 이 영장은 당연히 발부되기를 모두가 바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왜 발부돼야 되죠? 법률가로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법률가로서.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죠. 이미 이제 삼성 내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 영장 처음 청구됐을 때도 특검에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이재용 씨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삼성의 그 일을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런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때도 지금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영장을 발부한다는 의미는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정치 권력은 때로 없어져 가기도 했지만 박근혜도 지금 사라져가는 권력인 거잖아요.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고 늘 헌법과 법률의 위에 있었죠.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 삼성도 헌법과 법률의 지배하에, 국민의 민주주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간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국민들이, 하청 노동자들이 실명해가면서 만든 삼성의 물건, 또 백혈병에 걸려가면서 만든 삼성의 물건, 그런 그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것이 수백억이 한 개인의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갔다는 것은 더군다나 삼성의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에 그 대가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어야 정말 사법권이 민주주의의 한 기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법률가로서 생각합니다. 영장은 그래서 발부될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기각된다에 팔을 걸었거든요. 법률가들은 원래 예측을 잘 안 하는데요. 굳이 건다면 한 6대4 정도로 발부된다에 저는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헌재가 인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할 텐데 법률가로서 인용돼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전망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최순실이라는 전혀 어떤 공적인 국민의 위임도 받지 않은 검증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의논하고 그리고 그 최순실이 만든 어떤 구도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자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사실상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 거죠.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위배고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고 이것은 이미 10월 25일이지요. 대통령 10월 26일인지 정확치 않은데요. 대통령이 스스로 최순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자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시점에 이 탄핵 이유는 확정됐고 탄핵은 인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뭐 뇌물죄 등도 역시 증거로 지금 그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인용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자체가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8대1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것이 그런 편향된 구성 때문에 사실상 야당 추천 인사 한 사람 이외에는 다 정부 여당의 입김이 들어간 사람으로 재판관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과연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0%도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의사를 좀 더 정확하게 표명해 주시고 야당들도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각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도대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냐,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헌법재판소한테 이런 걸 맡기지 말고 앞으로는 아예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법률가로서 생각과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뭐 저자로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기각된다면 오판이죠. 분명하게 국민들이 이미 본인 스스로 박 대통령이 자백했고 범법 위반 사실을 자백했고 국민들이 범죄 사실의 증거를 알고 있는데 기각한다면 오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오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탄핵 절차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퇴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절차의 하나로 헌법재판소에 일을 하나 맡긴 거죠. 근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요구를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의 판결이나 또는 하나의 법률은 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권 행사에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항권 행사라는 것은 이미 87년 헌법이 만들어 놓은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데서 이미 우리 헌법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진보 정치와 함께 가져야 할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막히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어떤 하나의 판결을 가로막히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촛불 혁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완전한 완성으로 주권자 선언의 승리로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비문이 없어, 비문이. 길게 얘기하는데. 딱질세게 아주. 혹시 내가 여기 나가면 꼭 이 말은 하고 와야지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안 물어봐서 못하는 게 있나요?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자신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기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기억은 해산된 것밖에 없잖아요. 2심에서 무죄가 났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산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혹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해산시켜버린 거죠. 그거예요, 심플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뭐 대통령밖에 없는 거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그렇게 보입니다. 김기춘이 그렇게 실행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2심에서는 무죄가 났던 거예요. 해산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거예요. 아론은 없다고. 응? 내란 음모는 없다고 나왔거든. 기억 안 나죠? 안 나지? 대법원 판결도 역시 항소심 판결과 같이 네. 내란 음모도 없었고 네. 아로도 없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이 난 것이 정당해산 판결이 나고 나서 한 달여 뒤였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너무 골 때리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억울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통합진보당이 주장했던 정치적 지향에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혀. 자꾸만 통합진보당이 싫어, 이정현 싫어, 앞에 깔고 얘기하는데 상관없는 거야. 너가 싫다고 죽여야 되나? 아니잖아. 자, 근데 하여튼 최순실 때문에 내가 보기엔. 책에 여기에 오랫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나 봐요, 이제. 현실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가 자연인 이정희로서 해야 되는 이야기.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한 3분 정도 들을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3분을 주셔서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또는 그리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현재의 재판 절차들이 매우 빠르게 그 바뀐 방침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그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2주년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2주년이었죠, 맞아. 네. 맞춰서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2주년. 네. 2주년 선물. 네. 네. 그런데 19일 이전인 이틀 전에 이제 판결 선고일자가 통보가 됐는데요. 이미 그 날짜에 이틀 전 15일 월요일에 이미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그 김영환 업무일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거 4일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특히 의심스러운 대목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지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미 연내선고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얼마 직후에 박한철 소장이 새누리당 의원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내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재판관 내부자와 내통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김재현 의원과 함께 들으셨던 것이고요.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일을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입니다. 제가 이 김영환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전체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보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서 놀란 것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 자신의 정권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해산 이후에 12월 21일자에는 공무원들에게 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중등교사 지침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넣겠다. 심지어 초등 교과서에는 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일단락되어진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에 틀림없이 정치공작의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것이 김영환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드러나면서 그 전모의 아주 일부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업무일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들이 청와대를 정치공작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했던 그것으로 자신의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했던 그리고 집권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종북몰이가 바로 그 전모가 그 업무일지에 일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지난번에 김재현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안들은 2014년이죠. 2014년 8월 25일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해서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내란음모 무죄, 아로는 없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했던 것이 이제 기초가 흔들리게 된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법무부 TF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에 마련하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4일에는 연내선고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메모와 함께 통합진보당 판결 연내선고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당시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3심까지 기다려보고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렇게 모두들 생각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연내에 판결하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하고 입장을 맞춘 것으로 나와 있고 내년부터 넣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실행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김영환 업무일지에 나왔을 텐데요. 제 이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뻔했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그 대목이 섬찟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신 시대의 국정 철학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가장 핵심적인 사례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합진보당 해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동안 이 한국 사회에 쌓여왔던 70년의 분단의 적대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누군가를 찾아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 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돼 라는 어떤 적대감, 증오 이것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신들이 이런 내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었던 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탈출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이 남긴 쌓이고 쌓인 적폐에서 탈출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세력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적은 의석수밖에 네. 없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론회 때 최순실이 그 토론을 보고 미운 거예요. 저는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아주 심플하게 이해해서 돈이나 미운 거예요. 그랬을 수 있겠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좌파의 씨를 말려야 된다. 이정희 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좋다 그럼 자연 이정희로 얘기를 하자라고 제가 혹시 저자 이정희로 모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을 이거 썼대요. 이 책을 다시 시작하는 대화. 책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본인이 대표였던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있잖아요. 해산. 김영환 다이어리라고 하는 물건을 통해서 거기
봤더니 헌재 해산 과정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나온 거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전에도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얻은 정보인데 실제 그 일을 겪었던 사람으로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밝혀두고 싶은 몇 가지 지점이 있으면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근데 그렇게 바로 훅 들어가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대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얘기해놓고 나머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근황부터 좀 여쭤보겠네요. 잘 살고 있겠죠, 뭐.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얼핏 주변 지인한테는 밝히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엔 마지막 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여야 정치